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말할래요 2회로 인사드리는 황희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헬마우스로 활동했었던 임경빈입니다. 시사평론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나입니다. 14기 노무현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이 지금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피드백을 못 보고 바로 2회로 들어가서 좀 너무 부담돼가지고.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또 진행을 맡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피드백에 맞춰서 이제 제가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1회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모르고 2회를 바로 들어가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피드백을 줬는데 그대로냐 저 인간은. 황희두가 우리 말 안 듣는 거냐. 네.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의견 한 번에 제가 보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다룰 주제는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렇죠. 네.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특히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4.3 75주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정부의 그 추념식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굉장히 우려가 된다. 오랜 어떤 진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들을 해서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또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시민들을 좀 갈라서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가 지금 4.3 사건과 관련된 이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집권 여당의 새로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는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상한 교회 조직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네. 그런 그런 거랑 비슷하게 태용호 최고위원도 이번에 새로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제주에 경선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망언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시도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도 되는 세상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유나님은 좀 어떻게 노무현 장학생으로서 특히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참석하셔서 최초로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태용 의원이 말한 걸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제주 4.3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사상을 가져야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저도 제주 출신 대학 동기들이 몇 있는데 네. 다른 동네에 사는 하나는 이제 서귀포 근처 출신이고 하나는 제주 애월 근처 출신이고 이런데 제삿날이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제주에는 실제로 많거든요. 그게 결국 국가폭력 문제인 거고 양민학살 문제인 건데 자꾸 이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 시도했던 게 사실은 그런 본질 흐리기인데 4.3 사건이 이제 촉발됐던 거는 물론 제주에 남아있던 그 제주 남로당 출신의 공산당 지지자들이 그런 폭동을 이제 시발시켰던 거, 거기서 출발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이승만 정권이나 혹은 미 군정이나 서북청년단 같은 이 사조직들의 이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던 게, 그래서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그걸 땀에 파묻고 여러 피해가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랬던 것들이라는 거를 흐리기 위해서 출발점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이제 제주 남로당의 이제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고 무슨 김일성이 지령을 받았다는 아무런 사실관계 입증을 할 수 없는 그냥 자기 내피셜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태영호 의원이 뭘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평화공원만 2번 갔는데 그 공간을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구성 자체가 평화공원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일종의 이 체험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그 당시 제주 도민들이 겪었던 여정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함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나랑 같은 공간을 갔던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이상한 신념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정보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나. 저는 그게 제일 좀 의아한 부분이고, 그런 정도의 공감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혹은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어떤 정책 결정의 과정에 참여한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원래는 되게 부끄럽다.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부터 지금 뭐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 술자리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맞아요. 훨씬 쉬워졌고, 그걸 가지고 또 요즘 유튜버들은 계속 떠들어대면서 진영 논리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또 돈까지 버니까 이 문제들이 다시 지금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그 대통령이 계속 사과를 하고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역사적으로 명확히 팩트를 딱 정리해 놓은 것도 아예 그냥 흐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건 앞으로 모든 역사적인 문제를 다른 것도 다 흐집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근데 너무 많은 다른 이슈들이 터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또 그냥 유야무야 묻히고 넘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그리고 사실 뭐 정순신 씨 아들이 그 피해 학생한테 했다는 말의 맥락이라는 게 결국 제주 출신이니까 너는 빨갱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역 혐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색깔론의 이 연장으로 물든 어떤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뭔가 좀 정보가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고, 그거를 태영호 의원처럼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자꾸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오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좀 지적하고 좀 반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초중고등학교 강연을 계속 수십 군데 다니면서 몇몇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이 쌤 왜 좌파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질문 시간에 쌤은 왜 좌파 유튜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좌파라는 단어를 그 보통은 옛날에 좀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조선일보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이 좌파, 뭐 공산주의, 민주당, 뭐 중국 이렇게 막 엮는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저 되게 놀랬거든요. 주위에 그런 얘기를 좀 하나요, 오프라인에서도? 저는 제 고향이 전라도여서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에 좀 보면은 이렇게 좀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전라도 가면 홍어 냄새 난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때는 그냥 일단 전라도라는 이유만으로 좌파 빨갱이, 쟤 홍어 냄새 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그 좌파 우파로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더 놀란 건 제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 정순신 아들이 한 말 보고 이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걸 어쨌든 10대 때 한 말이잖아요.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태영호 같은 얘기나 혹은 뭐 정순신 아들처럼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에 공감하기 어려운 게 그게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많이 퍼졌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현실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좀 명확하게 갈라서 정보 전달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나 뭐 아마 요즘도 현대사 시간이 맥락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피해 참상을 전달하는데 주로 좀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어떻게 뭐 무참하게 뭐 살해당했는지,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들도 있고, 제주 4.3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뭐 아기를 어떻게 살해했다든지, 뭐 임산부를 어떻게 살해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많이 얘기를 맞추다 보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토론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그때 놓쳤던 사실관계를 던지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 아니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이제 태영호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태영호 의원이 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제주 4.3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근데 그걸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과거사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다 확인하고 인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더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던 것처럼 그 정보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이 추가로 속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질은 국가폭력이고 본질은 그 당시에 경찰력이나 뭐 군인들이나 혹은 서북청년단처럼 이제 임의로 동원된 어떤 이 사적 집단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문제다라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 사례나 정순신 씨 아들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본질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우리 뭐 노무현 재단을 비롯해서 소위 이제 민주진영에서 고민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 계기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되게 공감하는 게 아주 지엽적인 일부 팩트를 가지고 이걸 진영 논리를 끌고 와버리면 어느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면서 야금야금 전선이 또 저들 넓혀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몰랐던 게 있네라고 한쪽에서는 생각하면서 이 역사를 아예 그냥 부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사실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이게 탈진실의 시대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봐서 그래서 저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먹이는 금지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야, 저런 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까 무시해야 된다. 무시가 답이야 하는데 근데 이런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을 여당 그 정치인 그것도 최고위원이 가져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그 김강동 진실화의 위원장도 뉴라이트 계열 사람인데 이 4.3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다. 똑같은 말씀하셨던 내용을 얘기를 해서 저런 사람들이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서 역사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이 금지가 맞나? 그럼 전 거기 좀 회의적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질문이 그렇게 질문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네. 4.3 사건을 학교에서 배우긴 하잖아요. 네. 그 당시 47년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어떤 경찰력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랑 연동돼 있고 그게 제주 남로당이랑 연결돼 있고 폭동에서 시작해서 뭐 중산간 소개 문제나 이런 거랑 연결해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과정 이런 거를 학생들이 다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어때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떤 틈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배웠을 때는 딱 이렇게 배웠어요.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있고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수만 명 나왔고 딱 이 정도로만 배웠었어요. 막 어느 뭐 남로당에 의해서 이런 걸 안 배우고 딱 그렇게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 안을 파고들 수가 없으니까 딱 그 정도로만 배우고 넘어가 버리면 이런 발언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암기 몇 개 하고 넘어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몰랐던 게 있다 하면 뭔가 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윤서인 같은 극우 유튜버들이 만드는 영상이나 그 썸네일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뭐 4.3의 진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뭐 이제 걔네들은 이제 교과서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 안에 다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교육과정을 설계를 국가가 하니까 이거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사실 현대사의 최근 파트로 오면 올수록 이제 대충 넘어가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어려워하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들, 여전히 논쟁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 이거 얘네들이랑 이게 될까 싶으면 그냥 이제 쓱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나 어떤 청년들하고도 자꾸 그거를 토론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뒤통수를 안 맞는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토론이 일어나고 나면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납득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 포괄적으로 왜 우리 국가가 총체적인 사과를 하게 됐는지를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설명하기 어렵고 토론을 하려면 설득이 많이 필요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정보는 거세하고
애들한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자극적인 정보 중심으로 해서 국가폭력을 각인시켜야지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태영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김일성 얘기를 뚱딴지 같이 하게 될 때 면역이 너무 약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교육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그렇게 관심 안 가진 경우도 많고 그거를 저쪽에서 되게 자극적으로 소재로 써버리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든 경우도 많은데 결국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반 혹은 뭐 요즘 청년들 혹은 뭐 정치 관심 없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아마 하게 되는 상황이라 보고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또 마침 그 임경빈 평론가님 예전에 헬마우스로 한창 날리셨잖아요. 저쪽에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정말 많은 노력하셨는데 그때 느꼈던 막 한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팩트로 반박을 해도 이 막 진영 논리로 가져가면 그냥 결국엔 다시 반반 싸움이 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경험 많으셨을 텐데 네. 이걸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말하자면 노무현 재단의 중심 어떤 생각이잖아요.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개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위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자기 걸로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방향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지식 습득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민들이 다 자기 노력을 거기에 더해서 찾아보고 밝혀보고 뭐 이러려고 하는 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염된 정보하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정보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높고 어떤 이 검증된 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구별을 누가 와가지고 인증 태그를 붙여주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무슨 뭐 트위터나 이런 것처럼 파란 딱지를 붙여주면 이거는 오케이고 뭐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거라서 그러면 결국 소위 이제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딱지를 누가 붙이느냐도 바뀌게 되는 거라 그거는 악순환이 될 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여러 번 했었지만 안 됐던 이유가 결국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라서 시민들 각자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식을 만들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뭐 방송 노동자들이든 뭐 언론 노동자들이든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시민들이 어떻게 더 노력할 거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순신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고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있었을 거고 어머니가 하는 말들이 있었겠죠. 근데 안 그러려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인 각 시민들이 더 노력하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궁금해지는 게 유나님 같은 경우엔 뭐 본인이나 혹은 주변 친구들이 주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온갖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 안에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뿐더러 너무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럴 때 주로 어떤 식으로 뭐 정보를 검색하고 어디서 좀 이거 신뢰를 하게 되는지? 저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좀 습득하는 편인데 제 친구들은 너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기는 해요. 근데 주로 정보를 좀 얻고 신뢰를 하는 거는 인스타나 그런 SNS인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정보가 있어요? 사이트가 미안합니다. 이거 엄청 꼰대 같은 얘기였네 진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뭔가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근데 이제 잘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네. 인스타그램도 그 계정에 따라서 글씨를 많이 적어서 이제 정보 전달 위주로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저씨들은 인스타그램 하면 이제 연예인들이 뭐 사진 올리고 셀카 올리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무슨 생활 꿀팁 뭐 이런 거 이제 텍스트 위주로 된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뭐 역사 문제라든지 뭐 기사 요약된 거 뭐 이런 거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게. 그리고 좀 위험하긴 한데 나무 위키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나무위키는 개인이 수정할 수 있어서 네. 그게 좀 위험하긴 하죠. 저도 수정 많이 해요. 이게 신뢰도 문제를 확인해보면 저는 그래서 나무위키를 직접 해보라고 추천을 많이 해요. 진짜 쉽거든요. 나무위키를 말하자면 이제 수정하고 조작하는 게 되게 간단하다는 걸 해보면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가끔 하는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삼국지 관련된 그 나무위키 항목들 되게 오타쿠도 많고 다양하게 구성해요. 네. 그러면 가가지고 뭐 유비나 뭐 관우 장비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애매한 경우들 뭐 황충 뭐 적당하게 애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항목에 가서 장난을 쳐놔요. 섞어놔요 일부러. 뭐 그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위나라 장수하고 청나라 장수를 정보를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거 가끔 해놓잖아요. 3년 갑니다. 와. 그거를 경험을 해보면 아 여기가 굉장히 정보 조작이 간단한 데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저도 나무위키를 이제 이게 인덱스 기능이 있으니까 초기 자료로 많이 써요. 근데 그걸 믿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실제 기사를 대칭을 해봐가지고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직접 써보면 네. 이 매체가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나무위키든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는지를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안 해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자기 페이스북 계정도 자기가 운영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아마 뭐 그 비밀번호도 모를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계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고 이제 그냥 애들이 쓰고 뭐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체험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환경이 계속 급변하는 시대에는 자꾸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체감해보는 게 굉장히 정보 소비자로서도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서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당에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이런 온라인상의 흐름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전하려고 합류를 했는데 지난 총선 때 들어서 지금 다음 총선 다루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해를 어떻게 시킬까 하다가 나무위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냥 보여드렸어요. 논란 항목을 직접 당사자한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내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거 얘기 안 듣는다 하면 그 당사자의 그 논란 항목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완전히 관심 몰입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팁 하나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스타, 뭐 내가 뭐 페이스북 이게 막 유통 창구가 지금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네. 이런 흐름의 변화도 우리가 계속 캐치해야 된다 보는 게 지금은 정보 유통이 너무 다양한 데서 파편화돼 있고 분산화돼 있다 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저런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을 잘 보면 유머로 사람들 끌어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 유머 저장소 이런 거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윽티브죠. 웃긴 거 올리면서 슬슬 정치 얘기 녹여내는 거 한 방울씩 그게 전 그래서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이건 가짜다 저들이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이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되게 핫하죠. 주 69시간. 여기서 아마 유나님도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일주일에 얼마나 일하세요? 저는 그래도 한 2, 3일만 일해서 파트타임으로? 네, 파트타임이라 별로 일은 안 해요. 다행히.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네. 아니 그 수업 시간도 어쨌든 다 일종의 노동. 수업 시간은 미안합니다.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저는 그 임경빈 평론가님께 궁금해하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방송 틀면 되게 많이 나오시니까 네. 그럴 때 이 업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어가지고 제 경우를 가지고 이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작가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에 있고 비정규직에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적 환경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로를 하기가 쉽고 노동시간 책정을 제대로 아예 뭐 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로 뭐 냉정히 말하면 굉장히 고소득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서 거의 자발적 과노동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변호사한테 네. 김현장 변호사한테 뭐 노동시간 얼마나 되세요? 아유 불쌍하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걸 여쭤본 거는 네. 그냥 방송 많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측정하나 저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었어요. 출연료입니다.
중요하죠. 입금이죠, 입금. 네. YTN에서 얼마 들어온다, 뭐 이제 KBS에서 얼마 들어온다 이런 기준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저는 특수 케이스니까. 근데 요즘 소위 그 20대, 30대 젊은 노동자들은 이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 문제에 좀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몇 가지 쟁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을 이제 뭐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주 69시간, 심지어 뭐 80.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기사도 좀 나오는데 아무튼 그 양을 늘리겠다, 시간 양 늘린다 하고 또 11시간 연속 휴식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69시간, 안 되면 64시간 뭐 이런 얘기도 하나 나오고. 이 얘기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해요? 대학생들? 아직 본인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네. 아니 3년 안에 닥쳐올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 텐데. 그렇군요. 요즘 대학생들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역사 얘기도 했지만 내 얘기가 아닌 거에 이제 관심 가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하나하나 이게 내 얘기 아닌 거에 관심 못 갖다 보니까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시선을 끊게 만든다든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물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내 얘기니까. 완전 현재.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이거를 또 정부 여당이 전 그 대응하는 거 보면서 좀 놀란 게 요즘 청년들도 좋아한다고. 그 2030 청년들이. 이게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소위 MZ 세대 노조라고 이제 프레이밍 돼 있는 뭐 새로고침위원회인가요? 이제 거기가 주로 뭐 도로공사라든지 LG전자 사무직이라든지 뭐 LS전선 뭐 연구직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노조 한 8개 정도가 모여 있는 작은 조직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연대 노조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거를 세대 구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사무직 노조인 거지 세대 노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이 MZ 세대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숫자도 많고 비율중도 적지 않고. 근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MZ 노조가 아니고 그리고 새로고침위원회만 MZ 노조냐, 이것도 너무 웃기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의도가 너무 보여서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69시간 노동이나 뭐 80시간 노동이나 이런 거를 소위 사용자 측에서 계속 요구해왔었던 주요 직군이라는 게 포괄임금제로 과노동을 해도 돈 안 줘도 되는 중견기업들, 네. 게임 회사나 이런 회사들, 아니면 이제 제조업 현장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크런치 모드로 해가지고 막 일감 뽑아낼 때 일 쫙 밀어내야 되는 이런 업체들에서 요청하는 건데, 이거를 젊은 층 MZ 노조가 원한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거기서도 물론 반대했지만, 그건 뭐냐면 사무직 사람들은 자기 연차 쓸 수 있고 장기 휴가 최소한 일주일씩 가잖아요, 요즘은.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심지어 남성들도 육아휴직 요즘은 꽤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남일처럼 생각해서 찬성해 주겠지. 이 갈라치기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이제 갈라친 다음에 여기는 우리 편 들어줄 거야. MZ 세대는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소위 MZ 노조가 봤을 때도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착각도 문제지만 애초에 갈라치려고 했던 의도가 더 문제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나중에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고 나서 다시 한다는 소리가 MZ 얘기 더 들어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이 왜 MZ 얘기만 그럼 듣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유나님한테 궁금한 게, 그 주위의 대학생분들이 아예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저만 관심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생활 단위로 가면 네. 뭐 이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씩 무슨 쿠팡이나 이런데 이제 뭐 상하차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동 현장에는 다 각자들 참여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임금 문제나 노동 강도 문제나 노동 시간 문제나 이런 데에는 좀 민감하게 없나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평생의 노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좀 주의 깊게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잠깐 용돈 벌려고 하는 거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뭐 커뮤니티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20대 초반 중반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미래를 대기업,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의 사무직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그걸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떨어뜨려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남 얘기고 오히려 뭐 평소에 민주진영에서 어떤 가치를 뭐 진보적인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짓밟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고민 상담하셨던 분처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네가 학벌이 없고 전기 채용해서 이제 공채가 안 됐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갈라서 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거를 환영한 사람들이 어딘가 하고 보면 막 그 경총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막 정경련 이런 데에서는 지금 되게 환영하고 대한상의에서 뭐 한 500개 정도 기업 조사한 거 보니까 10개 중에 8개 기업이 이걸 환영한다 그러고 사용자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120시간이라도 시키고 싶겠지. 그러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언론이 그대로 보도해 주니까 마치 이게 뭔가 거기에다 노동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을 이게 내 이야기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것인가 이거는 같이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안 와닿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민주당이 막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네? 지지는 안 하면서 왜 막아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69시간 어차피 민주당이 막아줄 거니까 안 되겠지, 실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남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해줄 건데 내가 뭐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못 막으면 민주당이 또 욕을 먹게 되는 네, 그쵸. 민주당 너네 이거 안 막고 뭐 했냐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주 요상한. 이상한 함정인데? 네. 근데 그런 흐름이 저도 일부 캐치가 돼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이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대부분 결국에는 이 민주당이 다 두들겨 맞는 상황 속에서 막든 안 막든 또 이상한 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정치권에서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 대응을 할 때 좀 시각을 다양하게 넓혀서 정보 수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어마뜨거라 해가지고 뭐 재검토하라느니 뭐 다시 의견 수렴을 해보라느니 이런 헛소리를 갑자기 한 게 뭐 작년부터 추진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법안 발의하겠다고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재검토를 하라는 게 결국은 여론 상황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지만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소위 이제 MZ세대 행정관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접하는 젊은 세대의 행정관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하고 뭐 저녁마다 이제 한 잔씩 하시면서 경총 회장이나 이런 분들 만나는 대통령하고의 체감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근데 사실은 그 틈을 이제 민주당이 잘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슈 파이팅을 할 때 어떤 이슈에 여론 반응이 강렬하게 일어나는지 같은 거를 잘 이제 캐치업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특히 노동시간 문제는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가치에 있어서 우선 두는 일하고 내가 평소 생활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자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노동하고 균형감 있게 이제 갖춰갈 수 있을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사회적 화두니까 이런 이슈에는 굉장히 강하게 좀 붙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면서 이정식 그 장관이 요즘 MZ들은 뭐 회장 부회장 나와라 뭐 이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신 펜코에서도 엄청나게 난리 났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들을 계속 빠르게 캐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니 근데 그 회장 부회장 나오라는 것도 처음에 SK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SK 사무직들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정규직에 잘리면 딴 데 가면 되는 애들. 왜냐면 우리 사회가 노동 이중 구조를 애초에 만들어 놔가지고 대기업 애들은 대기업으로만 이직 주로 돌고 중소기업 시작하면 중소기업밖에 못 가니까 걔네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익명 공간에서 블라인드는 심지어 아무리 해도 수사기관도 그거 정보 못 받아내는데 못 떠드는 거죠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보 격차도 확연하고 지위 격차도 확연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MZ세대는 뭐 할 만한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헛소리입니까? 제조업 현장에서 공장에 직원 30명인데 거기서 20대 뭐 3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장 나와라 할 수 있어요?
네가 나가라고 하겠지. 나오긴 뭘 나와. 너 네가 나가라 이렇게 될 텐데. 아니 그거를 노동부 장관이 지금 할 만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어디서 많이 나는가 보면 뭐 어떤 정책에 있어서 공감하든 못하든 그건 치열한 논쟁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랑 또 제주 한 달 살기 가능하다. 그게 펜코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정도로 소위 말하는 그 장난치냐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결국 그런 걸 하는 게 그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판단하고 뭐 교수, 막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현실 그 노동에서 그 이 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동떨어지고 아예 그냥 차단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진다. 아니 그 이상한 아르바이트 선배 있었을 때 사장 나오라 했습니까? 못했죠.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노사 합의하고 그럴 때 있으면 뭐 문제제기 해라. 대화로 풀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좀 같이 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대화로 풀려고 할 때 사용자 나와라 할 수 있는 게 단체 교섭권이고 단체 교섭권의 주체가 노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단체 교섭권은 우리 법률상으로는 최대 노조만 회사 안에 최대 노조만 행사할 수 있는데 최대 노조가 대부분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어져야 된다면서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럼 누가 교섭을 해요? 네. 누가 사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건 안 된다고 항의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아니 단체 교섭권도 제대로 인정 안 하고 노조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 안 하는 정부에서 그거는 대화로 풀어가시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심지어 뭐 지금 집권 여당의 청년 최고위원도 무슨 뭐 민주노총 해체를 자기의 신념처럼 얘기하고 있던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엔 이 문제가 이 과로를 조장한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나흘간 62시간 연속 그 근무하신 경비 노동자분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 시점에 또 맞물려 가지고 더 많은 비판을 불러온 것 같고 심지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또 현 정부가 강조하는데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게 맞는 거냐? 라는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시간이 최장 시간으로 1위였는데 네. 그게 한 10년 동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방송 그 작가로 하던 시절에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멕시코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수위 다툼을 벌이던 그런 쓸데없는 거에서 이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5위권까지 우리가 내려왔어요. 네. 이종시 장관이 심지어 노조 출신이에요. 맞아요. 노조 출신인데 본인은 요즘은 SNL만 보시는지 MZ세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자기는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부터 대통령 나와봐 이래가지고 말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 얘기 못 할 텐데. 네. 쥐들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무슨 만나면 그냥 이러고 인사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 보고 MZ 사장 할 수 있다. 나오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어쨌든 MZ세대인 황희도 이사는 네. 하승창 나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 제작진들이 다 웃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하는 모양인데. 아니 뭐 나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124대 얘기했으니까. 네, 먼저 해보시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정규 노동 시간이라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 자꾸 늦는데. 네, 그 법 위반 아닌가요? 네. 잘립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최소한 출근 시간이라도 좀 지켜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할래요 2회 노동시간과 그다음에 또 4.3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의견 주시면 또 우리가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거 말고도 고민 사연들도 앞으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